안녕하세요. 저는 33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진 제게 임신 소식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남편도 무척 기뻐하며 매일 저를 챙겨주었고 시댁에서도 드디어 우리 집 대가 끊기지 않았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매일 태교 음악을 들으며 행복에 젖었고 뱃속 아기가 자라는 걸 느낄 때마다 세상이 다 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친정집에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여동생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 나도 임신했어. 그 말에 모두가 놀랐고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축복을 쏟아냈습니다. 겉으로는 저도 축하해줬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동생은 아직 미혼이었고 남자친구 얘기도 꺼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뱃속의 아기 아빠 얘기는 얼버무린 채 그냥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르게 눈길이 남편을 향했고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거나 묻지도 않고 무표정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미묘한 분위기가 제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동생의 임신 소식은 모두가 기뻐할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거의 꺼낸 적이 없었고 평소에도 연애에는 관심이 없다며 늘 웃어넘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저는 속으로 수없이 그날을 곱씹으며 뭔가 말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기가 이상했습니다.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시기를 계산해보니 딱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갔다고 했던 때와 겹쳤습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속은 계속 뒤틀리고 이상한 예감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에서 여동생은 입덧 때문에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여동생이 좋아하는 차를 챙겨서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형부라 해도 어떻게 여동생의 입덧 취향까지 그렇게 잘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얼떨결에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남편을 곰곰이 지켜봤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보였고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 남편이 잠들었을 때 저는 결국 그의 가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발견한 것은 뜻밖에도 산부인과 진료 예약표였습니다. 날짜는 여동생이 임신 사실을 알린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서류를 덮어두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를 감시하는 탐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믿기 힘들 정도로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민감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조차 의심스러워 보였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때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여전히 입덧이 심하다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먼저 나서서 그녀에게 먹기 좋은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생이 힘들어 보이네. 이거라도 좀 먹어. 남편의 그 말에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당신이 그런 것도 챙겨주네? 하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여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수저를 들었고 남편은 묘하게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본 산부인과 진료 예약표가 아직도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 여동생과 도저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제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까? 하지만 그때부터 제 시선은 여동생과 남편을 향해 붙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은 눈빛 교환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의심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과 귀는 온통 남편과 여동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둘이 무심코 마주칠 때조차 괜히 긴장했고 작은 눈빛 하나에도 제 속은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차라리 내가 잘못 본 거라면 좋겠다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정황들이 제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저는 무심한 척 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결혼 기념일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풀렸습니다. 문자함을 뒤지던 저는 손끝이 멈춰버렸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단순히 동생이었지만 메시지 내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들었지? 입덧 심할 때는 이거 마셔. 우리 아기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휴대폰을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아기라니 대체 무슨 뜻이야?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따라왔습니다. 이대로 확신도 없이 남편과 여동생을 추궁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여동생이 병원에 간다는 말을 흘리고 나간 날, 저는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듯 요동쳤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대기실, 그곳에서 저는 믿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동생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불안한 그녀를 다독이며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저는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제 안에서는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이제는 확실하다. 둘 사이엔 뭔가 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꼭 삼키며 더 치밀하게 움직이기로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저를 미쳐버릴 것처럼 괴롭혔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눈빛, 여동생의 의지하는 표정,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혀 있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착각일 수 없는 분명한 관계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직감은 소리쳤습니다. 네가 본 게 진실이다. 도망치지 말고 확인해라. 저는 남편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어난 척하며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나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검진 예약했거든. 그러자 남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회사 회의가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여동생이 산부인과에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혼자 갔다 올게. 일 잘 다녀와.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제 안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지워져 있었지만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남편과 여동생이 통화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진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밤마다 나가 전화를 받을 때 그 목소리를 잡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녹음기를 확인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아기니까 끝까지 지켜줄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끝까지 반드시 두 사람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말 거야. 저는 며칠 동안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목에 걸린 듯 삼키기 힘들었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듯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내 여동생이랑 무슨 사이야?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당황스러움. 하지만 그는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요즘 예민해서 그래. 괜한 의심 좀 하지 마.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작은 기계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걱정하지 마. 우리 아기니까 끝까지 지켜줄게.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녹음기를 꺼버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상황이 그렇게 들린 것뿐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네 이름이 여동생 진료 기록에 보호자로 적혀 있는 건데?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를 그녀에게 쏟아냈습니다. 너도 똑같아. 언니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여동생은 한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잘못 본 거야. 오해라고. 그리고는 오히려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요즘 예민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난리치는 거잖아.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저는 그 모습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여동생도 심지어 부모님마저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은 결코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이 언젠가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이 함께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마저 제 말을 믿지 않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더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여동생의 집에 들렀습니다. 겉으로는 태교 음식이라며 과일 바구니를 건넸지만 제 속마음은 오직 한 가지,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는 그녀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옷장의 서랍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고 그 사진 뒷면에는 믿기 힘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성명 김현수.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으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겠지. 이제 끝장이야. 마침 여동생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해 봉투를 제 가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화장실 좀 찾다가 길을 잃었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가방 속 초음파 사진을 꺼내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작고 희미한 생명체는 분명 여동생의 뱃속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의 남편 이름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여동생의 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음 뒤에는 서서히 차갑게 굳어가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내 아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해. 저는 드디어 반격의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맞아 친정집에 모두 모였고 분위기는 평소처럼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꼭 쥔 초음파 사진을 가방 속에서 느끼며 오늘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부모님은 두 딸이 동시에 임신했다는 사실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 효녀들 덕분이지. 올가을이면 손주를 둘이나 보겠구나. 아버지의 말에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식탁 위에 놓인 것은 여동생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여동생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세요. 보호자 성명.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순간 식탁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남편은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여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오해한 거야. 병원에서 보호자 이름을 잘못 쓴 거라고.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썼다고 하기엔 남편이 산부인과 예약까지 같이 했더라.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봤어. 여동생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부모님께 매달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임신해서 힘드니까 괜한 의심을 하는 거야. 저 정말 아니에요. 남편도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장모님. 제 아내가 요즘 많이 불안해합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든 거예요. 부모님은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여동생한테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려던 제 시도는 여동생의 눈물과 남편의 거짓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오히려 예민한 임산부, 망상에 사로잡힌 여자로 몰려버렸습니다. 그 순간의 분노와 억울함은 제 속을 불태웠습니다. 그래, 오늘은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저는 가방 속에서 사진을 다시 챙기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치욕을 반드시 복수로 되갚아주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제 의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예민한 임산부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더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만 받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은 증거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몰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동생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담 간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등록은 김현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간호사는 그 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며 통화를 끊었지만 제겐 이미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의 차를 몰래 살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느껴졌던 점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주행 기록이 출근길과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블랙박스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뒤집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여동생을 태우고 병원에 도착하는 장면. 주차장에서 그들의 대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남편이 여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억눌렀습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문자, 초음파 사진, 그리고 이제는 영상까지. 저는 무너져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이대로는 절대 끝내지 않을 거야. 저는 그날 밤 한 장의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이 저지른 배신의 모든 흔적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모욕과 눈물, 그리고 배신의 대가를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내어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말입니다.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데에도 오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둘 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제 말을 무시하지 못할 자리. 결국 저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단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네가 억울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실히 말할 기회 줄게. 여동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당신도 꼭 와야 해. 남편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보면 알 거야. 그 주말 저는 일부러 한적한 카페에 작은 룸을 예약했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당신들 두 사람의 모든 흔적이 들어있어. 문자, 녹음, 초음파 사진,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동생은 숨을 들이쉬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이제 변명할 기회 줄게. 하지만 그 전에 알아둬. 난 더 이상 너희에게 속을 만큼 멍청하지 않아. 남편은 결국 손을 내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여동생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냥 잠깐의 실수였는데.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 그 실수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어. 내 아기를 가진 나에게 너희 둘이 뭘 한 건지 알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야. 이제부터 내가 어떤 복수를 준비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테이블 위에 증거 파일을 챙기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공포와 절망은 제게 처음으로 작은 통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사람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가 잠잠해진 것 같았겠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저는 철저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직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정리해 익명으로 회사 인사팀에 보냈습니다. 가정적인 척하는 이 직원의 민낯을 아십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며칠 뒤 남편은 갑작스럽게 인사위원회에 불려갔고 회사 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포장되어 있던 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여동생의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동네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며 나름대로 명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과 보호자 기록이 적힌 사본을 우편으로 여러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남의 남편과 아이를 가진 여자. 그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여동생은 어디를 가도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파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최대한 제가 유리하게 해주세요. 재산도 집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확인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백전백승입니다. 남편 쪽에서 도망칠 길이 없겠군요. 그 말에 제 가슴속 깊은 곳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모조리 제 손에 쥐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소송장이 남편에게 전달되자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발 그만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의 애원은 제 귀에는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 넌 이미 끝났어. 내가 널 용서할 일은 절대 없어. 남편은 결국 직장을 잃었고 사회적 평판도 무너졌으며 재산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동생은 임신한 몸으로 혼자가 되었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끝내는 서로에게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았다. 마지막 복수는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라 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모두가 모여 식사를 시작할 때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USB를 꺼내 TV에 연결했습니다. 순간 화면에는 남편이 여동생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친척들의 눈이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여동생은 울부짖으며 화면을 꺼버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마 저게 사실이야? 남의 남편 아이를 가진 거였어? 수군거림이 쏟아졌고 친척들의 시선은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져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속고 살지 않습니다. 남편의 배신, 여동생의 배신,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네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다 제 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당신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건 너희들이야.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당연하지. 여동생도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끝났어. 이제부터 네가 겪을 수치와 고통은 내가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거야.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직장과 재산을 잃었고 여동생은 사회적 관계와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믿음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졌던 만큼 그들도 무너졌다는 사실만이 저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응원하는 힘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